추천하고 투표하고 추첨하고 심사하고 이게 일반적인 절차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예외가 있어요. 여기서 추천 투표 요거는 귀족정적인 요소예요. 여기서 귀족정 하면 여러분이 거부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 고대 그리스에서 뭐 플라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정치학에서 귀족정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귀족정이라는 것은 어떤 귀족들이 신분을 세습해서 권력을 차지한다든가 이런 방식이 아니에요. 덕 있는 사람들이 통치를 해야 된다. 덕 있는 사람들이 선출돼야 된다. 이런 원칙이 귀족정의 원칙이라고 보는 거예요. 좋은 의미의 귀족정을 얘기해요. 그런 의미에서 귀족정적인 요소라고 할 때는 덕 있는 사람이 통치해야 된다는 원칙을 중시하는 입장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 추첨하고 투표는 귀족정적인 요소예요. 추첨은 민주정적인 요소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런 절차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임명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최고 권력 기관인 37명의 법수호자를 먼저 선출을 해요. 아테네인은 법수호자를 선출해요. 예. 지금 여기선 앞서서 그 플라톤의 최선저정체라든가 그런 거하고 좀 차이가 중요하죠. 최선저정체. 예, 그리고 혹은 일인 왕정하고는 다르죠. 무려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37명이나 이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37명. 권력 분산이 엄청 되는 거죠. 네, 그렇죠? 37명이 이렇게 가져요. 권력을 갖고 또 이것도 견제하는 장치들이 또 마련돼요. 자, 일단 이 최고 권력 기관은 50세 이상부터 그 법수호자가 될 수 있어요. 50이라는 나이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나이예요. 어떤 의미에서 의미가 있냐면 플라톤이 국가에서 철학자 통치자, 철인 통치자가 될 수 있는 통치자로서 통치하는 그 나이가 50세예요. 50세. 그 이전에는 뭐 여러 교육 과정을 거친 다음에 50세 돼서야 이제 비로소 통치의 일선에 나서게 되거든요. 나서게 되는데 바로 그 나이에 이 법수호자들이 그 나이 50세 이상 돼야지 법수호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임기는 무려 20년이네요. 굉장하네요. 그리고 70세가 정년이에요. 정년. 마그네시아의 건립 초기에는 마그네시아에서 쭉 성장하면서 서로 성장 과정을 지켜보고 검증 절차를 거치고 이럴 수가 없어요. 등등 선출 절차를 온전히 적용하기 힘들어서 크노소스에서 18명, 그리고 이주 외지에서 이주해 온 사람에서 11명을 선출한다는 거죠. 그래서 37명을 채워요. 근데 일정 시점을 지난 이후에는 좀 어느 정도 안정된 이후에는 아마도 추천과 추첨 과정은 생략해요. 이 최고 권력 기관인 법수호자는 중요한 직책이기 때문에 추첨이라는 절차는 배제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네, 추첨 배제하고자 했고, 그래서 진짜 덕 있는 사람들, 진짜 훌륭한 사람들이 통치에 됐다고 봐서 추천 과정을 빼고, 그리고 추천이라는 과정도 빼질 것 같아요. 추천이라는 과정. 그래서 곧바로 투표 절차, 그리고 심사 절차로 두 절차를 밟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투표가 좀 까다로워요. 투표 절차는 투표는 민주주의의 전형적인 선출 방식이 아니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덕 있는 사람을 선출하는 귀족정적인 선출 방식이라는 거예요. 귀족정은 덕 있는 사람을 선출하는 방식이라는 건데, 귀족적인 방식이죠. 대부분의 시민이 선출권을 갖게 돼요. 선출권을 갖게 되는데, 기병, 보병, 군 복무자와 참전 용사들이 선출권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이 아마도 법률편에서는 해군이 배제된 것 같아요. 해군이 없는 것 같아. 해군을 못 본 것 같아, 제가요. 해군을 싫어하기도 하고요. 용맹스러운 사람을 키울 수 없다. 아, 그리고 바다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떨어져 있어갖고 해군은 필요 없다고 보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기병, 보병이 주력 군이고요. 그래서 대부분 기병, 보병이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참전 요소까지 포함하면은 상당수의 사람들이 선출권을 갖게 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군복무는 무려 남자는 돼서 60세까지 군복무를 하거든요. 여성은 출산 후부터 50세까지 군복무를 해요. 그러니까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 선출권을 가져요. 근데 이 사람들이 투표를 하는데 투표를 세 차례에 걸쳐서 해요. 서판을 이용해서 유기명 투표를 세 차례에 걸쳐서 해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유기명 투표까지 하네요. 유기명 투표를 하고 세 차례, 무려 세 차례. 1차에서 300명이 선출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법 수호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이름을 서판에다가 써요. 쓰고 자기 이름도 써요. 그래서 신전에다가 바치는 거예요. 신전에 바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다수의 표를 얻은 사람 300명을 추리는 거겠죠. 이건 추천 과정이 아니라 투표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300명을 추리고 그 다음에 다시 300명에서 또 2차 투표를 시켜서 300명 가지고 2차 투표해서 이제 100명을 거르고 또 100명 가지고 3차 투표를 해서 37명을 거르는 거예요.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37명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돼요. 심사를 하게 되는데 심사를 통해서 무엇을 보냐면 1차적으로 건강한가 그리고 적법한 출생인가 이 마그네 시아에서의 결혼 절차에 따라서 적법하게 그 출생한 사람인가를 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과 부모의 중재 여부를 살펴본대요. 범죄 경리 이력은 없는가 이걸 살펴봐요. 일단 법을 집행하고 등등할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특히 살인죄라든가 신전절도죄에 대해서는 법률 나중에 국원인가 거기서 보면 거의 추방을 하든가 그래야 된다고 보는 대상자거든요. 진짜 중죄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수호자가 될 사람은 이런 중죄는 저지러서는 안 된다. 그래서 범죄 여부를 확인해요. 두 가지가 주요 사항이에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최고 권력을 지닌 법수호자의 경우에는 추첨제라는 우연의 요소를 배제하고 투표를 하고 3차에 걸쳐서 심사를 하고 그래서 선출하네요. 자, 이게 한 방식이에요. 그 두 번째, 장군 선출 방식이 있어요. 장군 선출은 한 3명을 선출하게 되는데 추천은 법수호자들이 일단 추천을 해요. 법수호자들이 추천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 투표 대상자를 한정한다는 거죠. 한정하고 이 추천 과정에서는 법수호자들 가운데 나는 이 사람을 추천할 거야. 나는 그 사람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 나는 이 사람을 추천할 거야. 이런 식의 반대 추천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투표 절차는 참전 용사와 매번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이 선거권을 가지고요. 추천은 이번에도 생략돼요. 장군을 선출하는데 우연의 요소에 맡길 수는 없다고 보는 거죠. 장군을 선출하는 데는 추첨제가 배제되는군요. 또 기병 지휘관의 경우도 추첨은 절차는 생략해요. 이번 선출에서 추천 과정은 법수호자들이 이번에도 추천하고요. 법수호자들이 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나머지 절차는 다 밟아요. 예,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재산 등급에 따른 4계층이 있는데 네 계층에서 90명씩 평의회 위원을 선출합니다. 평의위원을 계층별로 90명씩 그래서 360명을 선출합니다.
360만 원을 투표 그리고 선출 과정은 투표, 추첨, 심사 과정을 거칩니다. 1일차에는 가장 부유한 계층에서 선출합니다. 선출하는데 여기에 투표에는 전 시민이 참여합니다. 전 시민이 참여하는 게 의무고요. 그래서 투표를 하고 미투표자는 벌금을 냅니다. 투표하는 사람들 벌금 물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 농담 반 진담 반 하기도 하는데요. 벌금을 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둘째 날은 둘째 계층에서 같은 방식으로 선출합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세 번째 계층에서 셋째 계층에서 선출합니다. 여기에는 상위 세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투표는 강제 의무 사항입니다. 마땅히 해야 돼요. 그리고 투표 안 하면은 벌금을 문다는 겁니다. 벌금을 물어요. 세 계층은 반드시 투표를 해야 돼요. 근데 네 번째 계층은 투표하지 않아도 벌금이 면제돼요. 네 번째 계층은 면제됩니다. 네 번째 계층이 왜 이런 혜택을 주는가? 그건 나중에 조금 더 얘기해 보기로 하겠고요. 4일차 넷째 계층에서 4일차째는 넷째 계층에서 선출합니다. 상대적으로 가난한 계층에서 선출합니다. 가난하다고 해도 뭐 재산상의 차이가 1대4의 비율을 넘어서면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현격한 차이는 크지 않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참여하되 이번엔 모든 사람이 참여하되 셋째, 넷째 계층에서는 투표하지 않아도 벌금은 면제됩니다. 둘째 계층에서는 기본 벌금에 투표 안 하면 3배를 물어요. 첫째 계층에서는 기본 벌금에 4배를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유할수록 더 강한 의무가 있네요. 그렇죠? 부유할수록 참여 의무가 더 강해요. 참여하지 않으면 더 많은 벌금을 물게 되는 거죠. 가난할수록 참여 의무는 줄어드는군요. 5일차에 또 해요. 5일차 때는 또 뭘 하냐면 5째 날에 관리들은 기록된 이름들을 모든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공포해야 한다. 공포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시민이 공표된 자들 중에서 다시 의원들을 뽑는 투표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기본 벌금을 물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4계층 각각에서 180명씩 이제 뽑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들의 절반을 추첨으로 뽑아서 심사에 회부한다는 거네요. 그런데 360명을 뽑아야 되는데 720명을 선출하는 거예요. 720명 중에서 절반을 추첨으로 뽑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평의 의원 임기는 1년이고 위원은 360명 중 30명씩 1개월간 운영위원 단위로 활동을 합니다. 자, 여기서 재산 상위 계층에는 더 의무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더 투표해야 할 의무가 더 주어져요. 그 이유는 아마도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이들에게 더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일을 더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좀 일에 몰두하고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벌금도 면제해 주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번째 계층에는 세 번째 내지 네 번째 계층에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계층은 적어도
조금 더 여유가 있으니까 농사일 좀 덜 해도 되고 등등 여유가 있으니까 이 국정에 참여할 의무를 더 부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여유 있다 보니까 정치 돌아가는 거, 현 시국이라든가 이런 정보도 더 많이 갖고 있겠죠. 이런 절차를 통해서 선출하고요. 평의위원 선출하고 신정 관리자들, 남자 사제들, 여자 사제들, 도시감독관, 시장감독관 이런 사람들 선출하는데요. 이들을 임명할 때 일부는 선출에 의해서, 투표에 의해서, 일부는 추첨에 의해서 임명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추첨제를 도입함을 통해서 서로 내분이 일어나지 않고 우애를 가질 수 있도록 시민 간에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제들과 관련된 사안들은 신에게 직접 맡겨서 신을 즐겁게 하는 일이 되도록 해야 하며 그래서 신적인 운에 맡기면서 추첨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네요. 그리고 법률 해석자라는 것도 있고 교육 전반의 감독관도 있는데 교육 전반의 감독관이 중요 지책인데 이 아주 중요 지책에는 법 수호자가 관계가 돼요. 여기에는 법 수호자들 가운데 최적임자 1명, 이건 감독관에는 1명을 선출하는데 임기 5년이고 법 수호자들 중에서 한 명을 뽑는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중에 뭐 야간위원회라는 것 중요한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도 이제 법 수호자들이 이제 선출되게 될 거예요. 자, 이 정도 선출 과정 보고요. 이것도 선출 과정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뭐 보병지휘관 이번에도 추첨을 생략해요. 장관, 지휘관, 군인을 선출하는 과정에서는 나머지는 다 유지되는군요. 그리고 3심제 재판 절차가 있어요. 3심제 재판 절차. 1심은 분쟁 사건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이웃 시민들이 재판을 하게 해요. 재판을 하게 맡겨요. 이웃 시민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심은 부족 법정에서 이루어지며 사안이 있을 때 추첨으로 재판관을 뽑아요. 재판관은 관리라고 할 수 있느냐?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해요. 법률편 자체에서. 재판관은 뭐 관리 같지 않은 관리예요. 이건 상시적으로 재판관이 운영되는 건 아니에요. 재판관이 딱 정해져 갖고 그 재판관이라는 관리로서 계속 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사안이 있을 때 이렇게 추첨해서 뽑혀요. 미리 뽑아놓지 않고 사안이 있을 때 추첨으로 재판관을 뽑는다는 것은 아마도 미리 재판관을 선출하고 그러면은 미리 사전에 손을 쓴다든가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걸 예방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보통 배심원제 활용할 때 배심원들을 미리 정해놓지는 않거든요. 사안이 있을 때 선출하고 그러는데 미리 그 비리 같은 걸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3심제 세 번째 마지막 단계는 관리들 중 재판관들을 뽑고 판결은 평의 의원들을 포함한 모든 관리들이 방청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투표는 공개 투표를 원칙으로 하고 판결의 이 세 번째 재판에도 불복하는 자는 법 수호자에게 가서 소송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법 수호자에게 찾아가서 추가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여기서 패하거나 승하거나 그러면 패하고 그러면 벌금을 물게 돼요. 이런 3심제 있는데 3심제에서 법수호자에 갈 수도 있으니까 뭐 거의 4심제 가까워요. 이런 재판 절차도 있었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쭉 우리가 선출 절차를 하나하나 말씀드리고 그랬던 거는 이 안에 혼합정의 요소가 담겨 있기 때문에 혼합정의 요소를 좀 들여다보기 위해서 살펴봤던 겁니다.
그 아테네인은 이런 말을 해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선출 방식은 1인 지배 정체와 민주 정체의 중간일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보통 그 혼합 정체라고 하면은 1인정과 민정의 중간이니까 1인정의 요소가 뭐가 들어가 있나, 민주정의 요소가 어떤 게 들어가 있나 이렇게 추적하는데 뭐 그렇게 해서 추적할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선출 방식에서 혼합적 요소를 하나 읽는 거군요. 선출 방식에서. 선출 방식에서 혼합적을 읽는다면은 여기서 혼합정 안에 선출 방식을 빼고는 그 정체 속에서 요게 혼합정이야, 요게 뭐 민주적인 요소야, 요게 또그 1인정적인 요소고 혼합정적인 요소가 뭐고 이런 식으로 적시하지 않고도 혼합적인 요소를 읽을 수 있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선출 방식 자체에서 혼합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것도 하나 눈여겨볼 측면이 있는 거네요. 방식 자체에 혼합적인 요소가 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정치 체제는 언제나 그래요. 정치 체제는 하여튼 이둘, 1인정과 민중의 둘이 중간을 유지해야 된다고 그러는 건데, 이 혼합정은 선칠 방식의 측면에서도 혼합정적인 요소를 이룰 수가 있겠고, 또 방식 넘어서도 정체 자체에서도 혼합정체의 요소를 읽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선출 방식에 있어서 혼합적인 요소는 제가 요 추천 투표 과정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추첨제를 도입한다는 건 민주정적인 요소를 가미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선출 방식에서 민주정적인 요소와 비민주정적인 요소가 같이 결합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아테네는 이런 설명해요. 사실 노예와 주인은 결코 친구가 될 수 없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정치체제는 언제나 이 둘, 1인정과 민정이 결합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중간 형태로 유지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 형태로 유지되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노예와 주인은 결코 주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실이라는 말은 왜냐하면 because라고 이해해도 돼요. 왜냐하면 때문이다 라는 말을 그리스어는 가르라고 하는데 가르, 그걸 뭐 때문이다 이렇게 읽기도 하고 사실 이렇게 읽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일단 이 둘이 중간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는 1인정은 1인정은 1인 왕정이라든가 이것들은 자칫 주인과 노예 관계가 돼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1인 왕과 다수의 백성들은 노예로 전락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1인정은 노예와 주인 간의 관계가 되는 수가 있는데 노예와 주인 간의 관계는 결코 친구가 될 수 없다. 그래서 1인정, 왕정, 특히 극단적인 형태의 왕정 같은 건 더더욱 안 된다라는 입장을 취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일단 1인정은 탈피했어요. 최고 통치자가 한 사람이 아니라 법수호자가 37명이나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열등한 자와 뛰어난 자도 설령 그들이 같은 명예를 부여받을지라도 친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로친 부분은 제가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설명을 하려고 넣은 부분이에요. 근데 이것도 열등한 자와 뛰어난 자도 설령 그들이 같은 명예를 부여받을지라도 친구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열등하든 뛰어나든 상관없이 같은 명예를 부여받는다. 이게 민주정적인 요소죠. 이게. 그렇죠? 민주정적인 요소예요. 모든 사람은 대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은 민주정적인 요소예요. 민주정의 한계를 드러난다는 거죠. 대등한 사람이나 열등한 사람이나 뛰어난 사람이나 열등한 사람이나 동일한 명예를 부여받으면
여기서 또 불만 요소도 생기고 친구가 될 수 없다고 보는군요. 그래서 동등하지 않은 자에게 동등한 것들은 이게 척도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동등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친구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열등한 자와 뛰어난 자들은 그들이 같은 명예를 부여받더라도 친구가 될 수 없는 까닭은 이거라는 거죠. 동등하지 않은 자들에게 동등한 것은 동등한 것은 그게 척도에 맞지 않으면은 동등하지 않은 것이 된다는 거예요. 동등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 동등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는 거의 공정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정의롭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거예요. 사실 동등 같이 쓰고 있지만 첫 번째, 두 번째 동등하고는 세 번째 동등하지 않다고 할 때는 좀 다른 의미가 좀 더 함축되는 것으로 보여요. 동등하지 않을 것이다. 동등하지 않게 될 것이다. 여기는 공정하지 않다. 뭐 정의롭지 못하다. 이런 걸 함축하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게 척도에 맞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동등하지 않은 자들에게 동등한 걸 나눠주면서 척도에 맞는 경우도 있어요. 아마도 플라톤이 시민들 전체에게 똑같이 땅을 나눠주고 똑같이 집을 나눠줄 때 그게 척도에 맞는다고 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뭐 공정한 거예요. 공정한 것일 수 있어요. 근데 동등하지 않은 자들에게 동등한 것은 척도에 맞지 않는다면 동등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 척도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기하학적인 비례에 따른 분배가 안 된다는 뜻을 함축하는 것으로 보여요. 이 양쪽으로 인해서 정치체제들이 요거는 지금 이 양쪽이라는 건 1인정과 민주정, 1인정과 민주정으로 인해서 정치체제들이 분쟁으로 가득하게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동등함이 우애를 만들어낸다는 옛말은 실로 맞는 말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제대로 된 정의 내지 공정이 실현돼야지 우애가 생긴다는 얘기죠. 우애가 생긴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한번 좀 추가적으로 살펴볼게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배적인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배적인 정의와 시정적인 정의 두 가지 정의를 제시하고 있죠. 니코마크스를 이야기하는 데서 시정적인 정의는 법적으로 한쪽이 피해봤을 때 한쪽이 보상받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시정적인 정의예요. A가 B에게 뭐 100만 원의 피해를 입혔다. 그러면 100만 원의 피해 보상을 받게끔 하는 게 시정적인 정의예요. 그거 말고 또 분배적인 정의라는 게 있는 건데 분배적인 정의는 앞서서 살펴봤던 플라톤이 말하는 기하학적인 동등 내지 정의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돼요. 만일 사람들이 동등하지 않다면 동등한 것을 갖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네요. 당사자들이 동등함에도 동등하지 않은 몫을, 동등하지 않은 사람들이 동등한 몫을 분배받게 되면 바로 거기서 싸움과 불평이 생겨난다. 이게 니코박스 윤리학에 나온 얘기예요. 뭐 앞서서 살펴봤던 플라톤이 말했던 얘기하고 다르지 않아요. 기하학적인 동등 얘기하고. 그리고 정치가에서도 또 같은 얘기를 해요. 정치가라는 작품에서 정의는 동등한 자에게는 동등한 몫을, 동등하지 않은 자에게는
동등하지 않은 몫을 분배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동등한 자와 동등하지 않은 자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 네? 동등한 자들에게는 그리고 뭐 동등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런 표현석을 쓰고 있는데 이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동등하다, 동등하지 않다를 말하는 거냐는 거죠. 요거는 무엇과 관련해 동등한 사람, 동등하지 못한 사람. 요거는 다음 대목을 보면서 한번 추적해봐요. 자, 훌륭한 사람, 훌륭한 아울로스는 어떤 연주자에게 주어야 하는가? 이 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 나오는 겁니다. 정치학 3권 12장에 나와요. 근데 요 예를 바로 마이크 샌델이 정의란 무엇인가 8장에서 요 예를 인용합니다. 그리고 뭐 동등한 사람에겐 동등한 것, 동등하지 않은 사람에게 동등하지 않은 걸 분배한다. 그것도 이제 받아들이고 설명하고 있어요. 아닌 게 아니라 마이크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의 8장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설명하고 있고 마이크 샌델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을 수용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은 목적론적인 정의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수용해요. 자, 여기서 일단 요 설명을 마이크 샌델이 중시했는데 요걸 한번 보죠. 좋은 가문이라 뛰어난 외모를 가진 연주자에게 훌륭한 아울로스가 주어지려면 이런 요소들, 즉 좋은 가문이라든가 뛰어난 외모라는 요소들이 아울로스 연주에 기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기여하지 못한다면 부유하다고 해서 아울로스라는 그 좋은 그 악기를 준다든가 가문이 좋다는 이유로 준다든가 그건 부당하다는 거죠. 그건 정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배 이런 사람 좋은 가문이라 뛰어난 외모를 가진 연주자에게는 훌륭한 아울로스를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왜 좋은 가문이라 뛰어난 외모는 아울로스 연주에는 기여하지 못하니까 아울로스 연주하고는 무관한 조건이니까 무관한 조건이니까 이런 요소를 갖춘 사람에게 아울로스 라는 악기를 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훌륭한 아울로스는 좋은 가문이나 뛰어난 외모를 가진 연주자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 결국 훌륭한 아울로스는 그 연주의 훌륭한 자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 악기를 누구에게 주어야 되느냐 결정해야 될 때, 네. 그 악기는 그거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기능이 뭐냐, 목적이 뭐냐를 따져야 된다는 거죠. 악기가 아니라 다른 제품이라도 맡은 거예요. 어떤 관직을 분배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거는 요 관직은, 요 제품은 무슨 목적을 가졌느냐를 헤아려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을 헤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적을 잘 이행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재물을 준다든가 관직을 준다든가 뭐 그래야 된다는 얘기죠. 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목적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잘 보여주는 예라 마이크 샌델이 이 예를 좋아해요. 분배 대상은 그것의 기능에 뛰어난 자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얘기죠. 어떤 분배를 해야 될 어떤 것이 있어요. 그런 게 있을 경우에는 그 분배 대상은 그것의 분배 대상의 기능에 뛰어난 자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가문의 사람, 뛰어난 외모를 지닌 사람, 훌륭한 연주자는 아울로스 연주라는 목적과 관련해서 보면은 이 세 사람은 동등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동등한 사람이 아니죠.
요 악기 연주와 관련해서는 훌륭한 연주자는 아주 이 악기 연주와 관련해서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죠. 그렇죠? 그에 비해서 나머지 사람은 전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지 못하죠. 그렇죠? 이거 대등하지가 않아요. 대등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동등한 사람들이 아니죠. 따라서 동등하지 않은 자에게는 동등하지 않은 몫을 주어야 된다는 원칙에 따를 때 결국은 아, 요세 사람을 동등하게 할 수는 없고 훌륭한 연주자에게 그 아울러스라는 훌륭한 악기를 주는 게 정의롭다 하는 거죠. 공정하다는 거죠. 자, 일단 목적이 뭔가를 살필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네. 플라톤도 이걸 염두에 냈어요. 그래서 목적 얘기를 해요. 우리가 분배를 한다든가 등등 할 때는 목적을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 이게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은 목적론적인 정의론이고요. 플라톤의 정의론도 결국은 목적론적인 정의론이라고 읽어야 될 겁니다. 예, 그 질문을 한 분이 하셨네요. 질문 내용은 플라톤은 좋은 삶에 대한 목적이 이데아에 근거한 당위적인 것이라고 들었는데요. 좋은 삶과 좋은 국가의 목적이 같다고 보는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이상국가의 상은 같은지요? 아니면 차이가 있는지요? 일단 국가의 목적, 그리고 뭐 입법의 목적, 정치의 목적, 그건 다 같은데요. 그 목적은 좋은 삶에 있다고 본 점에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똑같아요. 똑같아요. 좋은 삶의 그 국가의 목적은 좋은 삶, 행복한 삶, 시민들이 최대한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는 거다라는 건 똑같아요. 똑같아요. 근데 조음의 이데아가 나오는 거는 근데 좋은 삶을 실현하려면 그리고 뭐 좋은 나라가 실현되려면 이데아를 알아야지, 이데아를 보아야지만 그걸 본의로 삼아서 좋은 삶, 좋은 나라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데아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지. 일단 국가의 목표가 이데아는 아니죠. 응? 이데아를 보는 게 국가의 목적은 아니죠. 국가의 목적은 시민들을 최대한 행복하게 하는 게 국가의 목적이고 그 목적을 실현하려면 암이 필요한 거죠. 암이 필요한데 그 암은 조음의 이데아를 볼 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데아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국가의 목적은 시민들의 행복에 있다고 보는 거. 행복 내지 좋은 삶에 있다는 건 똑같아요. 똑같아. 예. 그리고 우리가 정의론을 살펴봤는데요. 정의론 분배 얘기하면서 정의론을 살펴봤는데 제가 하나 좀 던져보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오해도 좀 많은데 플라톤이 말하는 덕에 따른 분배 이거 이거는 능력주의일까요? 아닐까요? 요즘 능력주의가 많이 얘기가 돼갖고 플라톤의 말하는 분배, 관직의 분배 방식이라든가 이거는 능력주의냐 아니냐 이게 큰 논의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능력주의에 기초한 거냐 아니냐, 능력주의적인 거냐 아니냐. 자세하게 말씀드릴 시간은 많지는 않은데 일단 능력주의하고는 달라요. 능력주의는 능력을 기준으로 해서 분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 결과로 뭐 빈부의 결과 빈부의 차가 나오든 뭐 어떻든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없다고 보는 입장인데 일단 플라톤 경우에는 빈부 차이를 그 신경을 많이 쓰죠. 어떻게 그걸
해결하느냐를 신경 많이 써요. 많이 쓰고 있고 또 하나는 능력주의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으로 많이 지적하는 게 마이클 샌델이 특히 마이클 샌델하고 롤스 같은 사람이 많이 지적하는데 일단 능력이 분배의 기준이 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뭐 자기가 특정한 목을 받을 도덕적인 자격도 있다라고 보는데 과연 능력이 있어서 능력을 가지고 있어 갖고 많은 소득을 올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 소득을 받을 소득을 다 차지할 도덕적인 자격이 있느냐 이게 많이 쟁점으로 논의가 되곤 해요. 도덕적인 자격이 있느냐 이와 관련해서 지적되는 것들이 뭐가 지적되냐 하면 그 능력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 그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요소도 있고요. 아니면 그 능력은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예, 키워진 능력일 수도 있어요. 그죠? 선천적으로 좋은 유전자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또 좋은 교육을 받는다든가 이게 영향을 크게 미치거든요. 능력 개발에. 만일 능력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사실 어떤 사람이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의 이 노력이라든가 그에 의한 결과는 아니죠. 그 우연히 좋은 능력을 갖게 된 것일 뿐이에요. 그죠? 좋은 능력을 우연히 갖게 된 것일 뿐이에요. 운 좋게도, 그죠? 운 좋게도 좋은 능력을 가진 거예요. 운 좋게 좋은 부모를 만나서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고 좋은 교육을 받고 그런 거예요.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뭐 여러 케이스에 다 뭐 손흥민도 그렇고 다 그래요. 손흥민 같은 경우에도 좋은 부모 만난 거죠. 그죠? 좋은 아버지 만난 거죠. 다. 그러니까 좋은 아버지는 우리가 선택해서 좋은 아버지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운이죠. 운이고 우연이죠. 그죠? 우연적인 요소. 그러니까 그 능력이라는 거에서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노력해서 얻은 거야. 근데 따지고 보면 노력이라는 것도 우연적인 요소가 많이 개입돼요. 내가 더 인내심을 갖고 더 노력한다라는 것은 또 성장 과정하고 연관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성장 과정하고 연관이 될 수 있고 뭐 유전적인 요인도 연관이 있을 수도 있겠고 그래요. 그 성장을 하다못해 내가 첫째냐 둘째냐 막내냐에 따라서 책임감과 노력 정도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첫째로 태어난 사람들이 더 노력한다고 해요. 그런 조사도 있어요. 하여튼 등등. 그래서 뭐 노력도 그렇고 탁월한 재능도 그렇고 교육 환경 뭐 그런 거 등등에 의해서 좋은 능력이 갖출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 능력이 바로 분배 기준이 될 수 있느냐 문제가 돼요. 근데 능력주의 내세우는 사람들은 능력은 귀의 균등만 잘 주어지면 되고 귀의 균등은 즉석에서 내가 능력이 있어갖고 내가 더 많은 소득을 갖고 그런 건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이 어디냐. 그건 내가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내가 능력이 있다는 건 자격을 가졌다는 뭐 좋은 근거가 된다라는 식으로 이해하죠. 그리고 그 능력에 의해 따라서 생기는 여러 차이들, 빈부 차이라든가 승자와 패자 이런 거 그리고 승자 독식 그리고 우쭐댐 그런 것들 그런 문제들은 문제가 안 된다고 능력주의자들은 시도해 버리죠. 그래서 능력주의가 뭐 여러 입장에서 비판을 많이 받아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능력주의가 오히려 주목을 받기도 하는데 많은 학문적으로는 많이 비판을 받는 이론이에요. 능력주의는 극복해야 될 대상이고 한물간 이론일 수가 있는데 일단
플라톤 같은 사람,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공동체주의적인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능력주의하고는 다른 노선에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플라톤은 능력주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예, 그렇죠. 공교육 사상은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하고 그 학술격에 따라 직분이 배분되기 때문입니다. 지구에 따른 경제적인 일단은 하여튼 나 하나 잘나서 나 하나 잘 살면 되고 이런 식의 사상이 아니라 공공 공공선 같은 걸 추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관리를 뽑는다든가 그런 것도 결국은 국가의 목적을 잘 실현하기 위한 거고 국가의 목적은 시민들 전체가 최대한 행복하게 하고자 하는 거죠. 플라톤이 뭐 국가에서 말하는 방식에 따르면 너무 통치자들이 너무 생활이 참혹하고 가혹하지 않느냐. 통치자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철학에 몰입할 수도 없고 돌아가면서 통치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통치자들은 가정도 가질 수도 없고 재산도 개인 재산도 사유 재산도 허용되지 않고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왜 통치자들을 이렇게 가혹하게 대하느냐. 그런 식으로 글라우콘이 등장인 소크라테스에게 항변하죠. 그러니까 국가의 소크라테스는 얘기해요. 이 나라는 특정 계층이 특정 계층을 행복하게 만들려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고 시민들 전체가 최대한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죠? 시민 전체의 행복을 추구하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네, 뭐 철학자들이 뭔가 원하는 걸 못하고 그런 제한이 있지만 결국은 또 시민 전체에는 그게 좋고 또 철학자로서도 나쁠 거 없다. 철학자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갖고 철학까지 철학 탐구까지 쭉 철학적인 탐구까지 할 수 있게 됐고 여러 교육 단계를 밟으면서 등등 얘기하면서 뭐 철학자로서도 나쁠 거 없고 시민들로서도 또 그렇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건 특정 계층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회는 아니라는 거죠. 플라톤이 추구하는 사회는 기본적 공동체주의적인 입장은 능력주의하고는 같이 가기 아주 힘들죠. 그런 입장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